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4년차 30대 여성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나와 남을 비교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를 보면 그 말이 실감 나더군요. 서민들에게 관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던 연예인이 수십억대 건물을 되팔아 엄청난 액을 올렸다. 그나 BJ는 하룻밤에 별풍선으로 수억 원을 벌었다. 그나 일각에선 자녀 교육을 위해 연간 억대 학비가 드는 국제학교에 보내 외국 명문대에 입학을 시킨다는 등의 기사를 접할 때마다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러다 앞으로 태어날 내 자식들은 가난한 부모를 만난 탓에 시작부터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까요? 녹화심도 잃은 채로 그랬던 날, 제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팔자에 없던 30억대 유산을 상속받았죠. 그 순간부터 제 삶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궁핍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부모님께서는 농사를 짓고 계셨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기 땅이란 것은 없었고 외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서울처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통학했습니다. 심지어 돈이 없어 걸어 다녀야 했죠. 어릴 적 꿈은 졸업 후 돈을 버는 것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친정에 있던 고모를 찾아 떠나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당시에 우리 고모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우리 집과 왕래를 끊고 살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어보니 고모가 엄청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고모 해숙이가 인물이 아주 좋았거든. 미스코리아를 뺨치는 인물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한다고 그러던데 얼마 안 돼서 부잣집에 시집을 갔겠지 않겠어요. 근데 어쩌면 그 후로 우리 아빠랑도 연락을 딱 끊고 발길 한 번도 안 하지 않았겠죠. 이제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듣고 사니까 구질구질한 친정이 창피했던 거겠지. 그래도 그렇게 오빠가 지한테 얼마를 한마디로 잘했었던 나는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 것 같은 기쁨을 느끼며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내가 잘이라고 생각해서 내심 학교만 졸업하면 고모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왕래를 안 하고 살았다지만 그래도 피부 친척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나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 고모 집으로 찾아간 거였는데 도착하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 집이 부잣집인지라도 그 집에서 식모로라도 받을 만한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고모는 얼굴에 피기 하나 없이 초췌한 모습으로 그 큰 집 사람들마다 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댁 식구들과 고모가 낳은 자식들은 물론 그 집 고용인들까지 무시를 당했어요. 그야말로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찾아온 조카의 등장에 따라 고모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어요. 윤지야, 고모가 근처에서 방 하나를 빌려줄 테니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내가 머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서 모처럼 찾아온 내를 위해서 미안하단 말을 했죠. 고모는 아니에요. 연락 없이 찾아온 것이 제 잘못이에요. 오히려 죄송해요. 라며 고모를 신경 쓰지 말 것을 말했죠. 게다가 돈도 있으니 서울엔 찜질방도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어요. 고모의 처지를 목격하고 나니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의 도움은 받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동안 아빠와 고모가 서로 왜 연락을 끊고 살았는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사코마다 하는데도 고모는 제 손에 10,000원짜리 뭉치를 감싸 넣었답니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필 그 모습을 고모의 시어머니한테 들키고 만 거예요.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사돈 어른은 저와 고모를 보며 혀를 차시도 그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집안의 쥐새끼까지 끌어들여 내 곳간을 파먹을 생각부터 하더니 이래서 없는 집 며느리를 들이는 게 아닌데. 시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언감생심, 너 같은 게 내 집 문지 반이나 넘었을까? 야, 넌 뭐 하고 거기서 있는 거냐? 적선 받았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고 적선이 아니면? 아무리 제가 가난한 집에서 궁핍하게 자랐다고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거짓 취급을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없이 산다고 자존심도 없는 줄 아는 노인네를 보니까 없던 오기가 생겨 눈을 부릅뜨고 봤습니다.
아니에요. 이 돈도 필요 없어요. 우리 고모가 잘 사셨는지 확인하러 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취급하지 마세요. 저는 고모가 주신 돈을 다시 고모에게 넘겨주고 그 집을 나왔어요. 담벼락이 높은 부잣집들로 가득한 그 동네를 걸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그렇게 터덜터덜 내려오는데 뒤에서 고모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고모가 슬리퍼 차림으로 달려오고 계셨어요. 얼마나 급하게 달려오셨는지 숨을 헐떡이며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이나 숨을 고르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말이에요. 당장 오늘 밤에 자고 있는 곳도 없을 텐데 그 돈 뭉치를 다시 제 손에 넣으셨어요. 주셔서 고마워요. 이 돈은 고모 돈이니까 받아도 돼. 찜질방 같은 데 가지 말고 이 돈으로 호텔에 가서 자. 배고플 텐데 밥도 살 테니까. 알았지? 고모가 따뜻한 밥 하나도 못 차려주셔서 미안해. 그리고 아빠한테는 고모한테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알았지? 고모가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부탁을 했어서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러웠어. 제가 다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고모 걱정 마세요. 아빠한테는 말 안 할게요. 대신 고모도 여기 왔다고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밥 좀 잘 챙겨 드세요. 그렇게 고모와 헤어진 후에 저는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찜질방으로 갔어요. 고모는 호텔로 가라고 했지만 한 번도 그런 곳을 가본 적 없는 저로서는 잠자리는 불편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한 찜질방에서 나았을 것 같아서 다음 날에 첫 버스를 타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살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 친구에게 부탁하여 친구의 원룸에서 한동안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 근처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월세 비용도 나눠내기 식으로 공과금도 부담하여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집을 위한 돈을 모아 원룸의 월세와 보증금 정도는 마련되었지만 친구와 함께 사는 것이 편리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서 그냥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서울 생활에 익숙해지던 중 엄마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자리를 비우고 갈 수가 없어서 쉬는 날 내려가 봐야겠다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튿날 새벽에 아빠가 전화를 하셨다고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이틀 뒤면 쉬는 날이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사장님한테 부탁드려서 병원에 가 볼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엄마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한 저는 장례식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사실 엄마가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크게 걱정을 안 했거든요. 원래 몸이 약했던 엄마는 반일을 하다가도 자주 쓰러지셨고 그러다가도 며칠 누워서 쉬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되고 하셔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아니라 생각했던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엄마 장례식 마지막 날 고모가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엄마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울던 고모는 눈물을 닦고 아빠를 모시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얘기를 하셨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는 양쪽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가 사례를 치려는 고모가 아빠 손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을 보아 고모가 뭔가 부탁을 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1시간 넘게 얘기를 한 뒤 고모는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이어서 아빠는 무거운 표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물어도 아빠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그날의 상황을 마음에 두고 지내고 계셨죠. 엄마가 돌아가신 시기에 혼자 시골집에 계신 아빠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아빠께 서울로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골집 정리하고 제가 모은 돈을 합쳐 작은 월세집을 구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아빠가 거절하셨어요. 아직 시골에서 할 일이 있으시다면 땅도 한 평 없는데 아빠가 거기에서 할 일이 뭐냐고 그러지 말랬어요. 서울로 오라고 하니까 서울은 일자리도 많고 우리 둘 다 굶을 일은 없어요. 아빠 혼자 사는 걱정이라고 해야겠어 이 녀석아. 사지가 멀찍하게 괜찮은데 굶을 일이 뭐냐고. 아빠 여기서도 잘 사고 계시니까 괜히 걱정하지 말라며 너희 할 일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빠 걱정될 때면 쉬는 날 가끔 내려오시고 아빠 몇 번이나 조르더니 꿈쩍도 않고 고향집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이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몇 차례의 연애를 거쳐 결혼할 사람을 만나 결혼식을 앞두게 되었고요. 남편은 일남 일녀 가운데 막내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분이었어요. 누나들과 달리 공부에 소질이 없었던 남편은 공고를 졸업한 뒤 인터넷 설치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친구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사한 집에 인터넷 설치를 하러 온 기사가 친절한 분이었어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에 조금은 걱정이 되긴 했지만 특히나 TV에서 혼자 사는 여자를 겨냥한 강도 사건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되었던 시점이었기에 더욱 긴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현관에 남자 슬리퍼를 두고 마치 이 집에 남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베란다에 남자 속옷도 걸어 두었어요. 그런데 혼자 살게 된 저에게 요령친한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되는 친구가 이사 선물로 준 것들이었죠. 설치당일 몇 차례 전화 통화를 나눈 끝에 집에 찾아온 남편은 첫인상이 매우 깔끔했어요. 설치하는 동안 남편은 과도하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나는 TMI라고 할 정도였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석한 적이 없다던가, 자기 위로 누나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해외에 살고 있어서 자기랑 결혼할 사람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 같은 것들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설치를 마친 뒤 혹시 문제가 생기면 통신사에 문의하는 대신 자기에게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통신사에 연락을 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나 같은 담당자한테 연락하는 것보다 직접 자기에게 전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말이죠. 닿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주저없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즉각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인터넷 설치는 처음 해보는 것이라 그때는 안내대로 믿었었죠.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 퇴근해 집에 돌아오니 인터넷이 장애가 발생했어요. 이미 9시를 넘어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설치를 도와주신 남편께 전화를 했어요. 바로 수리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 예약을 하려던 것이었는데 전화를 받은 남편이 바로 오겠다고 하셨어요. 근처에서 야간 설치 작업을 하느라 바빠 한다면서 20분도 안 지나서 남편은 급히 집으로 왔어요. 퇴근 후 술자리를 가다가 오시다 보니 정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복장에서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사들이 입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끼도 없이 그냥 사복 차림이었는데도 술을 몇 잔 마셨는지 얼굴도 약간 홍조를 띠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선 수리를 하러 왔다고 해서 문을 열어줬어요. 술에 취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우려와는 달리 남편은 새로 사온 공유기를 연결해서 금방 수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수리 비용을 물어보니 얼굴을 붉히며 괜찮아요. 사실은 저가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공유기를 설치했었거든요. 실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서 통신사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어머, 진짜 웃긴 사람이네요. 사실은 그때 만나고 싶었어요. 그날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거든요. 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설치하러 온 날에 제게 대해 다 말했잖아요. 직장이든 어딜 가든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마음이 앞선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거듭 사과하고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일이 순식간에 벌어져서 어리둥절한 저였지만 이상하게 나쁘거나 한 기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귀가 빨개진 남편이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때에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조금 더 연을 이어가기를 생각하는 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은 외부로 열려 있었지요. 뭐라고 할까요? 순식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끼친 것 때문에 선뜻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 누군가 숨어 있을까 봐 겁이 났거든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휴대폰이었습니다. 휴대폰에 통화한 번호가 찍혀 있어서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10분도 채 안 돼서 달려왔지만 누군가 들어온 흔적은 없었어요. 남편은 저 대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후에 집주인께 제 상황을 알리러 가면서 건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물어봤어요. 남편이 자기 일처럼 제 곁에 서서 도와주는 것을 보며 안심이 들었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남편은 현관 밖에서 요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면 곧바로 전화하라며 신신이 당부했고, 그렇게 그날은 집을 나갔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제 상태를 살펴봐 주었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신경을 쓴다는 게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 소동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그 후 몇 주가 지난 뒤였어요. 밤이 11시가 넘어도 넘은 시간에 취한 듯한 남자가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겁이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바로 달려왔는데 소리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야 좀 안심이 되었어요. 한참을 취한 상태로 대화를 나눈 남편은 그 남자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요청했던 것 같았고, 그 후로 취한 사람을 향해 쏘아봤어요. 그쪽과 사귀던 분은 이사를 가셨고요. 없었다고요? 이분이 이사 온 지 몇 주 됐거든요. 취객은 눈에 힘을 주고 저를 살펴보더니 이내 고개를 꾸벅 숙여 사과를 했어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일부러 문을 안 열어주는 줄 알았다면서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측에게 전화번호를 폰에 저장하고 제게 말했어요. 일전에 외시경 깨진 거 말이에요. 글쎄, 이분이 그랬다지 뭐예요? 그리고 개개개 이봐요. 그쪽에겐 외시경은 배상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집 외시경을 깨면 어떡합니까? 수리 비용은 문자로 보낼 테니 문자를 받으면 바로 보내세요. 그렇게 상황은 정리되었고 며칠 뒤 취객에게 외시경 수리 비용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일을 기점으로 저는 남편한테 많이 의지하게 되었고 그러다 연애를 거쳐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결혼 전에는 세상 누구보다 부모님이 하신 것처럼 잘한 통크신랄한 아들 사람이었는데 막상 결혼을 한 후에 보니 확실히 막내 본성이 드러나더군요.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누나들 사이에서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는데 그로 인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러한 남편을 마련해 놓고도 일일이 싸우기만 했었죠. 어머니는 내가 쉬어도 돼.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라고 말하며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남편을 마치 아기 디딘 코올림 같이 다뤄주는 모습이었거든요. 막내야, 그것은 손대면 안 돼. 누나가 할게. 과도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과일을 깎다가 막내 손을 다치면 어쩌려고 이런 말을 하면서 날카로웠어요. 어른답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왜 막내에게 어딜 맡기고 일을 시키느냐고요? 현재까지 우리 집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막내에게든요. 물씬을 한 번도 안 시켜서 키웠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내 동생이랑 이런저런 일을 부탁하면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애도 아닌데 뭔가 있으면 당장 해야 되는 맘이든지 말이에요. 똑같이 밖에서도 일을 하면서 집안일까지 서로 나눠서 하는데 어떻게 저런 태도를 취하고 사냥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해봐요. 다 해야 할 건 다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뭔가요? 제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솔직히 화가 나요. 올케의 집 자식이라서 물 한 방울 안 타지 않고 살아왔다면 이해가 될 텐데 아닌 것 같아요.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도 노동일이나 집안일 따위를 하면서 사는 거 정도는 해야지. 그게 아니면 다른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결혼 후로도 뭔가 손길을 보고 싶어서 모르는 게 없는데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심을 지키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기분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이에게 핀잔을 들은 뒤에는 우리 부부가 언제나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 후 우리 부부가 다투는 가장 큰 원인은 따로 있었거든요. 남편은 어리광을 부리는 거였어요. 조금만 아프면 핑계를 대고 일을 쉬려들거나 뭐든 저에게 해달라 하거든요. 심지어 형광등을 고치는 것도 제게 해달라 하거든요.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 당신과 함께 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자기야, 그냥 좀 해주면 안 돼? 나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런 거야? 집에서는 좀 쉬고 싶어. 그럼 나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데 나는 안 힘들겠어. 나도 집에 돌아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 그래도 할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제발 남한테 미루지 말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하자고 참다 못해 한마디 하면 남편은 그걸로 며칠을 삐쳐서는 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신혼 초에는 그런 남편을 용서하고 달랬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제가 남편 키우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더는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비치든 말이든 내버려 뒀더니 이런 일을 해내는 게 사람이 글쎄 말다 투만 하면 집을 나가지 뭐해요. 시댁으로 가서는 일을 크게 만들곤 했어요. 저랑 있었던 일을 시댁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떠드느냐고 저만 피곤해져서 뭐해요. 남편이 싸우고 집을 나가면 몇 시간 뒤에는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저를 부른 성 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허구한 날, 마치 남편을 골탈당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대하는 건 이해할 수 없어. 내가 그런 태도에 대해 훌륭하게 봐준 것으로 너희 결혼을 허락한 줄로 알았어. 내 아들이 어디서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 심지어 밥도 차려주지 않고 괴롭히며 하루 종일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나는 가슴이 찢어진다. 너희 남편을 동정할 만큼은 아니냐 일이 있으면 말 좀 해줘. 내가 이렇게 너를 지나치게 학대한다고 듣고 싶니? 예전부터 네가 잘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 묵집을 했다고 생각했어. 너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내 아들이 데려온 여자로서 말도 안 하고 다 받아들인 것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너는 내 아들을 잡아먹는 것 같다. 너 그런 걸 어디서 배운 걸까? 내 친정에서 그런 걸 가르쳐 줬나? 내가 믿을 수 없어. 여태 남편을 잡아먹어서 안 나는 노어떡의 키에서의 며느리로서는 처음 본다.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면 차라리 지금 이 기회에 내 아들이랑 결혼한 지 4년이 된 경우에 애가 아직 안 생겨서 걱정했거든. 그런데 아이가 없어서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너도 아이를 둔 사람이 아니니까 새로운 시작이 더 편할 거야. 내 아들도 젊을 때 부담 없이 착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다시 시작하게끔 권하고 싶어. 이런 생각은 어때? 그렇게 하자는 이혼의 말 앞에서 결국 나도 그 생각을 묻어서 고개를 숙이곤 했어. 미안해요,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로 고민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왜 당시에 결연하게 맞서지 못했는지 후회스러우나 당시에는 시댁 가족들 앞에서 내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시댁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집은 아니었지만 제 집안이 조금이라도 나약하여 겸손히 결혼을 시작한 상황 때문에 남들이 엄격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선물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그런 것을 해줄 친정도 엄마도 안 계셔서 시댁에서 더 길을 펼 수 없었어요. 언젠가 아빠가 시어머니에게 고구마를 보내주신 적이 있었는데 배송 중에 잘못된 것인지 썩어서 못 먹게 된 것이 몇 개 섞여 들어왔나 봐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세상에, 내 아버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먹으라고 보냈다니. 이게 먹거리니 쓰레기지. 아니, 우리 집을 무슨 마음으로 이딴 걸 보냈냐? 우리 입이 쓰레기통이야.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을 보내게 어머님 상태가 안 좋은 게 몇 개 섞였지만 나머지는 다 멀쩡한 것이에요. 아빠도 좋은 걸로 고르셔서 보내셨을 텐데 아마 배송 중에 비가 와서 물이 다 그러한 모양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실수하거라도 말은 곧게 해야 한다고요. 내 눈에는 이게 실수로 보이는데 손바닥만한 나라에서부터 너희 친정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배달 중에 상해졌다고 오지랖대는 건가요? 이건 처음부터 못 먹을 것을 보냈으니까 이런 모양이 된 거거든요. 이게 다 아버지가 우리 집을 무시한다는 증거라고 화가 난 시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보내신 고구마를 박스로 쓰레기 봉지에 담아 버리셨어요. 그 후로부터 제 친정에서 온 농산물은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받자마자 버리셨어요. 그 상황을 목격한 나는 아버지께 더는 보내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상황을 모르시는 아버지는 이후에도 시댁에서 재배한 쌀부터 고구마, 감자, 호박까지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남은 농산물을 다 주셔서 집으로 가져왔었죠. 그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멈춰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더위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급히 가보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그렇게 꿈틀거리게 되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에 발을 들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인생은 이렇게도 어렵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웃 아저씨가 계셨어요. 이런 기회에 집을 팔고 정리하기로 했답니다. 이에 땅도 함께 팔기로 했습니다. 처분할 땅인가요? 저희 집에 어떤 땅이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마당 한켠에 있는 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장님이 요상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꺾으시는 거예요. 아빠가 말 안 해주더냐? 마을부터 시작해서 도로변까지 모두 너희 땅이 아니라 그뿐이냐? 리조트지도 너희 땅에 솔창이 섞여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시골이라 하더라도 땅값이 많이 올라서 매각하면 30억 정도의 금액을 얻을 수도 있을 거다. 너 정말 모르고 있었니? 30억이라는 말에 나도 남편도 당황해했겠지만 저는 놀라서 겁이 났어요. 저희 집 살림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원래 저희 부모님은 그런 땅을 살 돈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30억대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땅이라면 혹시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누군가에게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미쳐 보이는 것처럼 심장이 뛰었어요. 누구의 돈으로 땅을 가져다 줬는지 중요한 게 뭡니까? 문서에 널린 이름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문제 해결이 되는데 나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삼촌이 죽어있지만 아이들은 우리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해. 우리는 고려호가 된 땅만 상속으로 받으면 끝인 거예요. 안 그래요? 보신이신 남편은 거실로 달려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된 몇 개의 땅 문서를 찾아냈어요. 자기야, 이제 우리 부자가 될 거야. 땅만 파시면 평생 일 안 하고 편안히 살 수 있어. 우리도 건물주 되어 새바 맞고 살아보자. 남편은 땅 문서를 들고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방방 뛰어다녔어요. 영문을 모르는 땅 문서가 실감이 나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도 심장이 벌렁벌렁 뛸 정도로 설레기는 했답니다. 남편은 당장 땅을 팔아버리자고 했지만 그 전에 아빠가 이 땅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 집에 이런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은 딱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고모를 찾아가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참에 남편이 멋대로 사고를 친 거예요. 제 친정집에 다녀온 이후로 출근도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날이 많길래 요즘에 일이 많이 줄었나 했더니 글쎄 일을 그만뒀더라고요. 일을 그만두면 무슨 해먹고 살려고? 에이, 30억짜리 땅도 있는데 몇 분 안 되는 일은 해서 뭐해 안 하는지요? 그렇다 해도 버나 오이 온 건가 만사가 귀찮고 몸이 축 처지는데 그러더니 2차에 일을 그만뒀어. 여보, 우리 해외로 요양 여행이나 갈까? 유튜브 봤더니 전 세계로 다니며 주식에 투자하고 사는 사람들 많던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내 로망이던 거였어. 일단 동남아 쪽부터 도는 게 좋겠지? 아, 생각만 해도 벌써 심장이 뛴다. 인생이 하루아침에 로또를 당첨받은 기분이야. 당신 제정신인가? 그 땅 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라도 일을 그만두고 해외로 여행 다니겠다고? 정신 차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아빠는 그런 땅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남의 돈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 같은데 그런 땅을 어떻게 팔겠다고? 김치국부터 마시러 가봐야겠다. 일하겠다고 했더니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비가 오더라도 사랑받은 사람들한테 사랑 있잖아 오라고 하는데 너는 제정신이 아니야. 누구 돈 주고 사온 땅이든 장인의 명예로 쓰여진 서류가 있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니? 설사 돈 주고 산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도 우리가 놓겠다 하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내가 남편과 아웃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다시 나가서 일하라는 소리가 나온다면 어찌 그렇게 결정하는 거니? 아무튼 나는 힘들어서 일을 할 수 없어. 내가 나 대신 일을 하든 마음대로 해. 남편이 큰 소리를 치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아가야, 우리 아들 덕분에 고생이 많았겠어. 막내니깐 철이 날 때까지 아직 어려워 함부로 일 시키지 않아야겠어요. 없습니다. 저가 대신해서 사과할 테니 마음 편히 하세요. 그나저나 당신의 아버님께서는 어째서 그토록 위대하신 분인지요? 딸마다들에게 최대한 물려주기 위해 그렇게 많은 땅도 샀으니 말이죠. 아,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좀 쉴만한 나이가 되니까 얼른 가버리셨네요. 말인데 사위도 자식이잖아요.
아버지의 제사 하나도 못 지내드릴 수 없겠어요. 내년 제사는 나랑 같이 준비하자고요. 내 아들 위해 그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술이라도 한 잔 드려야지 않겠어요? 아니, 모자가 너무 작아서 막연하게 반대로 넘겨지는 김치국 사발을 드링킹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뭔가 착각하신 모양이에요. 그 땅, 우리 것 아니에요. 땅 주인은 따로 계시니까 어머님이 그 아들한테 말 좀 전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일에 눈을 돌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본 모습을 드러내셨고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설사 땅 주인이 따로 있다 해도 어떻게든 그 땅을 빼앗을 생각을 해야 한다. 아이가 시작도 하기 전에 순순히 내줄 생각부터 해야 하고 내가 그러니까 내 아들이 너를 보고 미련을 품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내 아들일 터이니 너와 함께 사려 하면 진정 칼을 세울 것이라고 했고 아이고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땅을 남겨주었으니 남아있을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이지. 너처럼 살다면 영원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부모님처럼 지지 없이 공상으로만 살아가다가 황폐한 길이 닥치리라고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입에서 미끄럽게 떨어지면서도 순간 자기가 실수한 것을 느낀 것 같아서 태도를 바꾸며 조용해졌다. 시작했어요. 아니, 예전에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이루어졌어. 예, 너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아. 사과할 거 없어요. 새삼스레 사과는 무슨, 어머님 원래 그런 성품이지. 차라리 잘 됐어요. 저도 더 이상 철저하지 않은 남편과 살기 싫은데 어머님이처럼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며느리로 살기 싫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니 오히려 고맙죠. 그 아이한테 전달해 주세요. 조만간 이혼하겠다고 말하고 찾아갈 테니 집에 올 거 없다고 하면 수일 내 찾아뵐게요. 할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과 남편이 번갈아 전화하려고 했을 때 아예 전원을 끈 거예요. 그리고 땅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 고모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찾아가 보았더니 세월이 흐른지만 높은 담과 사람을 주춤하게 하는 거대한 정원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얼굴에 욕심이 쓰게 붙은 사건 어른이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도였죠. 아버지의 장례식 때 찾아와 서러워하며 떠나신 고모는 예상치 못한 나의 방문에 놀란 듯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고모부와 사촌 동생이 없어서 그런지 나에 대한 대우가 편해 보였습니다. 고모는 제가 내미는 서류를 보시며 희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내 돈으로 산 거 맞아. 아버지께서 사셨을 당시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신 용돈이 있는데 그때 고모부가 바람을 피워서 내가 이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돈다발이 되셨네. 가득 찼으나 봉투를 건네주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해도 마음이 변해지지는 않았다. 돈 때문에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나름의 복수를 하려는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동안 억울한 일들을 겪어온 것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 이혼하자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다. 너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내 이름으로 땅을 샀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지 걱정되었다. 그 땅이 언젠가는 뺏기게 될 것 같아서 아빠의 이름으로 산 것이었다. 혹시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적어도 그 땅은 내 친척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형이 먼저 가게 될 줄은 몰랐다. 고모는 빈 껍질처럼 허무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고 아들 하나에겐 허울뿐인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애 때문에 서두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결혼은 고모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부잣집 사모님 소리를 들으려 하면서도 그 큰 집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외롭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 땅을 너에게 줄게. 내가 그 땅이 아니어도 이혼 시에 챙길 수 있게 많은 사람이자 3억이 넘는 땅을 즉시 제게 주겠다는 것을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돈 냄새를 맡자마자 어떻게든지 손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핏줄이 곱다고 고모는 눈 하나 굴리지 않고 그 큰 부동산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셔서 남편이 남의 것인 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모에게 있었던 일을 낮에 다 털어놓았어요. 고모는 돈이 중요한 모양입니다. 이 땅 때문에 제 남편을 내가 때려치울 생각입니다.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고모 덕분에 이제는 부자가 됐고요. 겁낼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돈을 못 받겠다고요. 대신 저희 앞으로 가게 하나만 차려주세요. 그걸로 생활 비용을 충당하겠습니다. 고모는 자신의 집까지 제게 태워다 주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찾아와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뜻하지 않게 집 앞에서 기다리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차를 멈추고 내리자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길이 있다고 하더니 그 땅 문서는 땅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해보자. 모자가 죽일 듯이 나를 향해 뛰어들었어요. 야, 이 미친년아, 그걸 돌려주면 어떡해? 소송 걸어 빼앗아도 모자라. 판단에 내가 뭘 했느냐고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 내놔라고 했니? 안 했니? 너 당장 가서 땅 문서를 찾아와. 땅 문서를 찾아서 내 앞에 가져와.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하게 해주마. 아니면 뭐 해? 당장 가서 땅 문서를 안 찾아오고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차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고모가 차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벌레를 보더니 눈을 내리깔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내 조카에게 이대로 땅서를 찾아오라고 하는 거라면 멀리 갈 건 없어. 내가 주인이니까 당신들이 조카에게 이러면 안 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안 됐지만 변호사님 말에 따르면 제가 원하는 선에서 잘 해결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빠 명의로 된 땅은 제 이혼과 상관없이 남편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땅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그 땅 덕분에 하루라도 빨리 진창 같은 결혼 생활에서 발을 빼게 된 것 같아 다행이다 싶어요. 어렵게 다시 찾은 내 인생이니만큼 앞으로는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내 뜻대로 인생을 설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행운을 안겨준 고모에게 힘이 되어야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내일에 뜻밖의 행운이 가득하시길. 여러분, 사연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